중세 유럽의 왕들은 이상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사자나 코끼리 같은 맹수를 모으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 무서운 동물들을 누가 돌보느냐는 거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던져졌습니다. 훈련도 없이 굶주린 사자 우리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오늘 살아서 나와도 내일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한테 물려 죽거나 동물이 아프면 왕한테 처형당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했던 중세의 끔찍한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왕실 동물 사육사 이야기입니다. 13세기 영국에 헨리 3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왕에게 선물이 도착합니다. 다른 나라 황제가 외교 선물로 사자를 보내온 거예요. 헨리 왕은 이 사자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런던 탑안에 동물원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사자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코끼리도 들어오고 곰도 들어오고 원숭이도 들어왔습니다. 왕은 손님들한테 이 동물들을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들을 누가 돌봤을까요? 동물 전문가였을까요? 아닙니다. 왕실에서는 돈을 아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생동물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자 우리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먹이를 줘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생동물은 아무리 얌전해 보여도 야생동물입니다.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특히 배가 고프면 더 위험하죠. 그런데 사육사들이 동물을 제대로 돌볼 줄 모르니까 동물들은 항상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굶주린 맹수 앞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이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 사육사가 동물한테 물리거나 찢기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부서져서 동물이 탈출하는 일도 있었어요. 동물한테 안 죽어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왕의 재산이었거든요. 동물이 아프거나 죽으면 누구 책임이 되겠어요? 사육사 책임이 됩니다. 운이 좋으면 해고당하는 걸로 끝났어요. 운이 나쁘면 처형당했습니다. 왕의 재산을 망쳤다는 죄목으로요. 어떻게 해도 죽을 수 있는 직업이었던 거죠. 다음은 연금술사입니다. 연금술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과학자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철 같은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둘째는 모든 병을 고치는 약을 만드는 거든요. 셋째는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말로 하면 쉬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섞어보고 끓여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발견들이 나왔어요. 더러운 물을 끓이면 깨끗해진다는 것도 알아냈고 화약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성공하기까지 수천 번 실패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가 곧 죽음이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어떻게 실험했을까요? 일단 재료를 불에 올립니다. 그리고 뭔가 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끝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위험하죠. 무슨 물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에 올리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호 장비가 거의 없었어요. 실험복이라고 해봤자 긴 옷이나 가죽 앞치마가 전부였습니다. 실험하다가 용기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끓는 액체가 얼굴에 튀는 거예요. 안경도 없고 마스크도 없었으니까 그대로 맞는 거죠. 연금술사들이 가장 좋아했던 재료 중 하나가 수은이었습니다. 수은이 뭔지 아시죠? 은색인데 물처럼 흐르는 금속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게 신비로운 물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살게 해주는 물질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수은으로 온갖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은은 맹독성 물질이에요. 만지기만 해도 해롭고 증기를 마시면 더 위험합니다. 연금술사들은 이 수은을 끓였어요. 좁은 방에서요. 환기도 안 되는 곳에서요. 어떻게 되겠어요? 독가스를 계속 마시게 되는 거죠. 폐가 망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안 죽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억력이 사라지고 헛것이 보이고 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밖에서 오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몰래 실험을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마녀로 오해받을 수 있었거든요. 불을 피우고 이상한 물질을 끓이면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웃한테 신고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안 죽으면 마녀 사냥꾼한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쥐잡이 이야기입니다.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쥐가 옮겼어요. 정확히 말하면 쥐에 붙어있는 벼룩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쥐를 잡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쥐잡이라는 직업이 생긴 거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병이 어떻게 퍼지는지 몰랐어요.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악마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쁜 공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은 쥐가 많은 곳에서 병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래서 쥐를 없애면 병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쥐잡이의 일은 간단해 보입니다. 쥐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일단 쥐가 순순히 잡히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저항합니다. 이빨로 물어뜯어요. 손을 물리고 팔을 물리고 심하면 얼굴을 물립니다. 쥐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쥐가 갖고 있는 온갖 병균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쥐에 붙어있는 벼룩도 문제였습니다. 쥐를 잡으면 그 벼룩들이 새 주인을 찾아요. 바로 쥐잡이한테 옮겨 붙는 거죠. 그러면 쥐잡이도 병에 걸리고 그 쥐잡이의 벼룩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병을 옮깁니다. 악순환이에요. 쥐잡이들은 쥐 둥지까지 찾아가야 했습니다. 어디에 있겠어요? 하수구나 지하 같은 더러운 곳에 있죠. 그런 데를 기어다니다가 상처가 나면 감염되기 쉬웠어요. 하수구에서 나오는 가스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쥐를 죽이는 데 쓰는 독약도 위험했어요. 비소라는 독을 썼는데 이걸 계속 만지면 사람한테도 해로웠거든요. 폐가 손상됐습니다. 쥐잡이들 덕분에 흑사병 확산이 조금은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로 수많은 쥐잡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덤 도굴꾼도 있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범죄자죠.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직업이었습니다. 무덤을 파서 뭔가를 훔쳐다 팔아서 돈을 버는 거니까요. 연구에 따르면 중세 유럽 무덤의 상당수가 도굴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흔한 일이었던 거죠. 무덤을 왜 팠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귀중품을 훔치려고요. 옛날에는 죽은 사람과 함께 장신구나 보석을 묻었거든요. 금리가 있으면 금리까지 뽑아갔습니다. 또 하나는 시체 자체를 훔치려고요. 왜 시체가 필요하냐고요? 중세 후반에는 의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이 인체를 연구하려면 해부할 시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져다 주면 돈을 줬어요. 무덤 도굴이 왜 위험했을까요? 일단 땅을 깊이 파야 하잖아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게다가 갑판 흙은 불안정합니다. 파다가 흙이 무너져 내리면 산채로 묻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파던 무덤에 묻혀서 죽은 도굴꾼들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도 위험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면 그 병균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관을 여는 순간 병에 걸릴 수 있었던 거죠. 잡히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무덤은 신성한 장소였어요. 여기를 파헤치는 건 아주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경비원들은 도굴꾼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됐어요. 운 좋게 살아서 잡혀도 재판에서 사형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도굴꾼이 미리 파놓은 구덩이가 결국 자기 무덤이 되는 거였죠. 교회 종탑지기도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종탑지기가 뭘 하는지 아시죠? 교회 탑에서 종을 치는 사람이에요. 종소리로 시간을 알려주고 예배 시간을 알려주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알려줬습니다.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의외로 위험했어요. 종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작은 것도 몇백 킬로그램이에요. 큰 건 몇 톤이나 됩니다. 이걸 줄로 당겨서 흔들어야 해요. 힘이 엄청나게 들죠. 그리고 종이 흔들리면 그 반동이 줄을 타고 옵니다. 이 반동을 잘못 다루면 큰일 나요. 줄에 손가락이 끼면 잘려나가고 팔이 끼면 부러지고 목에 감기면 목이 졸립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종소리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큰 종이 울리면 엄청 시끄러워요. 바로 옆에서 들으면 귀가 손상될 정도입니다. 종탑지기들은 보호 장비 없이 이 소리를 맨날 들었어요. 결국 귀가 망가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장 황당한 위험이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천둥번개가 치면 신이 화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쳐서 신을 달래야 한다고 믿었어요. 폭풍우가 치는 날 종탑지기가 탑에 올라가서 종을 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높은 탑 꼭대기에서 금속종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번개가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바로 그 종이나 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기가 젖은 줄을 타고 내려와서 종탑지기를 감전시키는 거죠. 이렇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폭풍우 때 종 치는 걸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필경사입니다. 필경사는 책을 손으로 베껴 쓰는 사람이에요.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모든 책을 사람이 직접 써야 했거든요. 이게 위험해 보이나요? 폭발하는 것도 없고 무는 동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직업에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필경사들은 매일 글을 썼어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요. 일요일만 쉬고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자세로 하루 종일 앉아서 펜을 움직이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목이 아파옵니다. 허리가 굽어집니다. 눈이 나빠집니다. 두통도 생겨요. 지금으로 치면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타자 치는 것과 비슷한데 그걸 평생 해야 했던 거예요. 잉크도 문제였습니다. 기본 검정 잉크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책을 예쁘게 꾸미려면 여러 색깔 잉크가 필요했거든요. 빨간색 잉크에는 수은이 들어갔어요. 노란색이나 초록색에는 비소가 들어갔고요. 흰색에는 납이 들어갔습니다. 이 잉크들을 매일 만지면 독이 피부로 스며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몸에 이상이 오고 정신도 이상해집니다. 필경사들이 쓴 책을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가끔 책 끝에 자기 심정을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세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온몸이 아프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또 다른 필경사는 제발 이 고통이 끝나게 해달라고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일만 하다 보니까 정신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필경사들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옛날 지식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역사책도 없고 과학책도 없고 문학작품도 없었겠죠. 우리가 지금 옛날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건 필경사들이 다 써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경사가 뭘 쓸지 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남았지만요.